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한미정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큰 간판 하나 번듯하게 걸린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육수 냄비 올리고 나물 무치고 장조림 조리며 하루를 버티는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그곳이 밥줄이었고 아이들 학비를 냈던 자리였고 남편 월급이 부족한 달마다 우리 집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기둥이었어요. 남편은 부산 외곽 물류센터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상자도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고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새벽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던 남편이 현관 앞에서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고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신발장에 기대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삐끗한 거야. 당신 가게 문 열 시간 늦겠다. 나 때문에 괜히 부산 떨지 마. 저는 남편 팔을 붙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오늘은 일 가지 말고 병원부터 가. 돈도 돈이지만 몸이 먼저지. 남편은 이를 악물고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병원 가면 뭐하냐? 쉬라고 하겠지. 쉬면 월급 줄고 오래 쉬면 자리 없어지는 거야. 회사가 내 허리 사정까지 봐주면서 월급 주는 데냐?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아픈 몸보다 먼저 월급을 걱정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처음에는 며칠만 쉬면 된다고 했지만 회사 쪽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회사는 더 이상 현장 일을 맡기기 어렵다며 좋게 말했지만 결국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냄비 불을 줄인 채 남편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이제 거기 안 나가. 저는 봉투 대신 남편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다시 일 조정해준다며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남편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이 조정이지 나가라는 거야. 몸 망가진 사람 붙잡고 있을 회사가 어디 있겠어? 좋게 포장해서 정리한 거지.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보다 남편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고 저는 그날 괜찮다는 말도 잘 될 거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실에 나와도 텔레비전만 켜둔 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돌아와 고등어 조림과 국을 차려도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접시를 밀어두고 물컵만 들었습니다. 입맛 없어. 당신이나 먹어. 나 신경 쓰지 마. 저는 밥그릇을 남편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두 숟가락만 떠. 약 먹으려면 속에 뭐라도 들어가야지. 당신이 안 먹으면 나도 마음이 안 놓여. 남편은 젓가락 끝으로 생선살을 건드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속으로 답답하지? 차라리 가게 나가서 돈 버는 당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잖아. 저는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당신이 아프니까 걱정하는 거지. 누가 당신을 그렇게 봐? 남편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게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대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보듯이 굴잖아.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다그치면 다그친다고 할 거고 참으면 불쌍하게 본다고 할 거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해? 남편은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어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당신이 뭘 하든 지금은 다 나한테 부담이야. 그날 밥상은 그대로 식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물소리를 크게 틀었고 눈물이 나려는 걸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우는 소리도 숨겨야 할 것 같았어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건넨 걱정까지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 방문 앞에서 멈춰섰고 딸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반찬통을 정리하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를 리 없잖아요.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방에 계세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게 둬.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많이 복잡하실 거야. 내가 걱정하는 티를 너무 내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 아들은 제 손목을 봤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손목도 부었잖아요. 새벽부터 가게 나가고 집에 오면 아빠 눈치 보고. 이게 다 엄마 몫이잖아요. 저는 손목을 앞치마 뒤로 감췄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장사하는 사람은 원래 몸으로 버티는 거야. 딸도 비슷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팔을 다듬던 딸은 칼을 내려놓은 제 손을 보더니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자꾸 괜찮다고만 하지 마요. 엄마가 괜찮다는 말 할 때마다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저는 대화를 옮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빠가 지금 제일 힘든 때야. 일자리 잃으면 마음이 먼저 꺾이는 법이야. 엄마까지 힘들다 하면 내 아빠가 더 못 버틸 거야. 딸은 포장 용기 뚜껑을 닫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다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도 엄마가 밤마다 장부 붙잡고 계산하는 거 알아야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장부를 펼치면 재료비, 월세, 카드값, 병원비, 아이들 앞날에 보탤 돈까지 숫자들이 줄줄이 밀려왔고 제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 앞에서 한숨 한번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장롱위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게에 가져갈 반찬통을 비닐에 넣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남편은 옷 몇 벌과 약봉지를 가방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 가방은 왜 꺼내? 어디 가려고? 남편은 옷을 접지도 않고 밀어 넣었습니다. 강원도 내려가려고. 어머니 혼자 계신 지 오래됐잖아. 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엔 내려가서 어머니 좀 챙기고 머리도 식힐래. 저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남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갑자기 강원도라니. 당신 몸도 아직 안 좋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렇게 훌쩍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해? 남편은 가방 지퍼를 반쯤 잡은 채 저를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당신이 다 하잖아. 내가 여기 있어봐야 뭐해? 집에 앉아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봐. 나는 당신이 집에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야. 남편은 제 손을 피해 가방을 세웠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져. 당신은 새벽마다 돈 벌러 나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 눈치만 보고 애들도 내 앞에서 말 조심하는 거 다 보여. 저는 목까지 올라온 말을 눌렀습니다. 그게 눈치가 아니라 걱정이야.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고 애들 아버지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남편은 현관 쪽으로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그 가장이라는 말도 이제 부담스러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가장이야. 차라리 어머니 옆에 있으면 적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 저는 남편의 등을 보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말마다 남편 얼굴이 더 굳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늦게 열겠다고 마음먹고 남편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표를 손에 쥐고 제 옆에 섰고 저는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계단 앞에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나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댁에 있으면 밥은 먹을 거고 몸도 좀 나아질 거야. 저는 입술을 눌렀다가 겨우 웃었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있지 마. 당신 자리는 여기야. 애들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릴 거야. 남편은 짧게 숨을 뱉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이런 때도 기다린다는 말이 먼저 나오네. 저는 남편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부니까 그러는 거야. 힘든 때 잠깐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올 자리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 남편은 대답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남편은 출발 직전까지 제 쪽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버스가 옮진 뒤에야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는 승강장 끝에 서서 손을 들었지만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집으로 돌아오니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같은 신발장인데도 집안이 낯설게 넓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소리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제게 살가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도 고생했다는 말보다 전이 싱겁다,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뜨자 저는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네, 어머니, 그이는 잘 도착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도착했다. 밥도 먹였고 방에 누워있다.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저는 선반위 반찬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약은 가방 주머니 앞에 넣어뒀어요. 식후에 먹어야 하니까 꼭 챙겨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약보다 마음이 더 문제지. 사내가 일자리를 잃었으니 속이 오죽하겠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아플까봐요. 시어머니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살갑게 못했다. 너가 고생이 많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게 뒤편 의자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제가 고생했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 손으로 앞치마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너가 지금 그 집 붙들고 있는 거다. 내 아들이 저꼴로 내려왔는데 너가 밖에서 돈 벌고 애들 챙기고 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큰 소리를 치겠냐? 저는 눈가가 뜨거워져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밥 잘 먹게만 해주세요. 마음 좀 편해지면 다시 여기로 오겠죠. 시어머니는 짧게 숨을 고른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데리고 있으마. 너가 그동안 짊어진 게 많았으니 이번엔 내가 좀 보듬어야지.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게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게요. 어머니만 믿을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그날 하루가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저는 남은 반찬 몇 가지를 작은 아이스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무말랭이, 시어머니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깻잎 장아찌, 그리고 장조림까지 챙겼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아이스박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사람은 밥심으로 버티는 건데. 처음 한 달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그런대로 왔습니다.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다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다는 이야기, 동네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로 마당 한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마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봐, 어머니가 닭장 고친다고 난리다. 나보다 이런 것도 배워두라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닭장까지 고쳐? 허리 조심해. 괜히 무리하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 남편은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다. 여기 있으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조금은 있어. 저는 그 웃음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남편의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고 나중에는 시골 일에 손이 많이 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신호가 길게 이어지다가 끊기는 일이 많아졌고 문자 답장도 짧아졌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하자, 피곤하다 그런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오래가더니 겨우 연결됐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에 기대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애들도 아빠 보고 싶어해. 이번 주말에 한번 여기로 오면 안 돼?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히 그리 갔다가 더 나빠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이라니, 나는 그냥 얼굴이라도 보자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 갈까? 어머니도 좀 뵙고. 남편의 목소리가 바로 굳었습니다. 뭘 여기로 와. 가게 바쁜 사람이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기까지 와서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저는 계산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가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내 남편이고 어머니가 시어머니니까 가려는 거지.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됐어.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이나 해. 여기 일은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말투인데 어딘가 시어머니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또 다툴까봐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 불안을 제가 먼저 눌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그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반찬 택배를 보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반찬 오늘 도착했죠? 장조림은 짜지 않게 했고 무말랭이는 그이가 좋아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왔더라. 저는 선반에 기대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이는 잘 먹던가요? 입맛 없다고 해도 고기도 조금은 먹어야 허리도 버티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된다. 저는 순간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뗐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애쓰니까 하는 말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산다. 너도 부산에서 장사나 신경 써. 저는 싱크대에 물을 잠그고 똑바로 섰습니다. 제가 남편 반찬 챙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거죠. 시어머니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 살림은 이제 내가 몰라도 돼.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가게 뒤편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찬 보내지 마. 택배비도 들고 내 손만 바쁘다. 끊는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 살림은 이제 내가 몰라도 된다. 남편이 머무는 곳도 시어머니 집이고 제 남편 밥상도 거기 있는데 제가 왜 몰라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괜히 제 고생을 덜어주려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옆에서 조금 안정되어 가는데 제가 자꾸 반찬을 보내고 전화를 하니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남은 반찬통을 냉장고 안에 넣을 때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셔터들이 하나둘 내려가고 제 가게 간판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괜찮아? 목소리 좀 듣고 싶어. 잠깐만 전화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피곤해. 내일 해도 되잖아.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장조림 통들 위로 제 가게 이름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빨간 글씨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 살림은 이제 내가 몰라도 된다. 저는 그 말이 불편하면서도 아직은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따라 반찬가게 불빛이 쉽게 꺼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도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집까지는 늘 다니던 길이었고 제 손에는 반찬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어깨에는 장부와 휴대폰이 든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말이 계속 귓속에 굴러다녔어요. 그 집 살림은 이제 내가 몰라도 된다. 남편이 있는 집, 시어머니가 있는 집, 제가 반찬을 보내던 그 집을 두고 왜 제가 몰라도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급히 두고 나간 물컵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때라면 신발장 옆에 낡은 운동화가 있었을 텐데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답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화를 걸면 남편은 분명 제가 숨막히게 군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던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이상한 긴장이 올라왔어요. 이 시간에 남편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어머니는 주무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혀끝이 조금 풀린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걱정돼? 저는 커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 마셨어?
목소리가 왜 그래?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술은 왜 마셔?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먹어라, 자라, 약 먹어라, 술 마시지 마라. 당신은 평생 나를 그렇게 관리했지? 내가 당신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당신이 아프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남편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당신 문제야. 본인은 걱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져. 당신은 반찬 가게라도 붙들고 잘 사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잖아. 저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은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할 때니까 기다리는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도 싫어. 당신이 기다리면 나는 돌아가야 할 빛이 생기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뭘 그만해. 술 취했으면 내일 얘기해. 지금은 서로 좋은 말 못해. 남편은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그 순간 거실 벽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바꿔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월급 적다고 속으로 한심해했고 내가 다치고 일 못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불쌍하게 봤잖아. 나는 그 눈빛을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말이라도 해봐. 내가 한 번이라도 돈 못 번다고 당신을 깔봤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아이들 앞에서도 말 조심했고 장부 보면서도 당신 앞에서는 한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었어. 남편은 술 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조심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했다니까.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착한 척 참아주는 게 더 사람 미치게 해. 저는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든 건 알아. 그런데 힘들다고 없는 말을 만들지는 마. 우리 부부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끝내자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보낼게. 당신은 도장만 찍어. 서로 더 추해지기 전에 정리하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가 왜 벌써 준비돼? 당신 혼자 생각한 거야? 어머니도 알아? 남편의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아주 느리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 당신처럼 사람을 몰아붙이지는 않아. 저는 휴대폰을 붙든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아붙였다는 말 정말 진심이야? 내가 새벽부터 가게 나가고 당신 약 챙기고 어머니께 반찬 보내고 당신 돌아올 자리 지켜둔 게 몰아붙인 거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나.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걸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술주정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홧김에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혼 서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밤 내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불을 끄면 남편이 정말 제 인생에서 사라질 것 같아 끝내 불도 끄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봄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올려놓고도 불 조절을 몇 번이나 잘못했고 콩나물을 삶다가 시간에 놓쳐 한 솥을 버릴 뻔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김치를 고르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을 좀 못 잤어요.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단골 아주머니는 봉지를 받으며 제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장사도 중요하지만 사람 몸이 먼저예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오전 장사가 조금 뜸해졌을 때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말투와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어젯밤에 그이가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차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말이라니,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저는 싱크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얘가 저 지경이 됐겠냐. 반찬 가게 하면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깔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 일을 깔봤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조심했고 어머니께도 반찬 보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에 가까운 숨을 흘렸습니다. 그게 더 독한 거야. 잘난 척하며 참아주는 얼굴, 그게 사람 속을 더 긁는다.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눌려 살았으면 거기서 숨을 쉬고 싶다고 하겠냐? 저는 가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손님이 들어올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부부 사이 일은 제가 그이랑 얼굴 보고 해야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혼하라 마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자르듯 빠르게 몰아쳤습니다. 부부? 너가 언제 부부로 대했니? 너는 너가 벌어먹인다는 생각으로 그 애를 눌렀어. 이제 그만해라. 내 아들 인생 더 망치지 말고 놔줘. 저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가게 뒤편 벽에 기대었습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는 저한테 고생 많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집을 붙들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뒤에 나온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지. 내 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으니 그런 소리도 했지. 이제 알았으니까 하는 말이다. 내가 정말 애들 엄마라면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정리해라.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동안 가게 뒤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쪽에서는 손님이 사장님 계세요? 하고 불렀고 저는 젖은 손을 아치마에 대충 닦고 나갔습니다. 웃으며 반찬을 담아야 하는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손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멸치볶음을 담고 카드 단말기에 금액을 눌렀고 봉지를 묶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동작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전화는 계속 저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날도 있었고 멀쩡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 날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남편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보낼 거야. 그냥 좋게 끝내자. 저는 가게 뒤편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좋게 끝내자는 말이 이렇게 쉬워? 당신이 왜 이러는지 얼굴 보고 듣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얼굴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 또 울고 애들 얘기 꺼내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 거잖아. 저는 냉장고 손잡이에 기대었습니다. 나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버텨보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평생 당신을 무시했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야. 오래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남편 혼자 만든 말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불어넣은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지나고 가게 안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정리하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원도에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작은 핸드백을 팔에 걸고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반찬을 고르던 손님 2명과 단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바로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몸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이는요? 같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을 피한 채 핸드백 지퍼를 열었습니다. 얘야, 길게 얘기할 거 없다.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계산대 위에 올린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가 내려앉는 소리에 손님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저는 봉투와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시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섭섭하지 않게 넣었다. 이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빠져라.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는 집게를 든 채 멈췄고 젊은 손님은 휴대폰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것도 장사하는 가게 한복판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을 돌아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 돈을 주고 빠지라니요. 제가 무슨 남의 집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나도 이런 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잖니. 내 아들이 죽겠다는데 어미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저는 손님들 쪽을 향해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정리할 일이 생겼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나중에 올까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이따 와주세요. 죄송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유리문이 닫히자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돌덩이를 든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고 그 아래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 쪽 서명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제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계산대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예요? 현금이랑 이혼 서류를 들고 제 가게까지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함보다 조급함이 더 커 보였어요. 다 내 욕심이다. 내가 못난 어미라 그렇다. 내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저는 서류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제가 뭘 눈 감아줘야 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이혼하자 하는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묻지 마라. 알면 너 마음만 더 상한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상했어요. 더 상할 마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의 퇴직금은 병원비랑 생활비로 거의 썼다고 들었는데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저는 봉투를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설명도 못하는 돈, 이유도 없는 서류, 이런 걸 왜 제가 받아야 돼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얘야, 너가 이러면 다 죽는다. 너 하나 고집 꺾으면 여러 사람이 살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라. 저는 손목을 빼냈습니다. 누가 죽어요?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하세요? 그이가 정말 위험하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왜 저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병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가 옆에 있으면 애가 숨을 못 쉰다잖니.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물보다 먼저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무언가 들킬까봐 도망칠 곳을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봉투 안에 다시 밀어넣고 제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이건 두고 갈 테니 잘 생각해라. 너가 정말 애들 엄마라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정리해. 저는 봉투를 다시 시어머니 가방 쪽으로 밀었습니다. 못 받아요. 가져가세요. 저는 그 일을 직접 만나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다.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나 마라. 저는 계산대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지금 같이 가서 그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얼굴 보고 물어볼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직접 들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옆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저는 유리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도망치듯 가시면 더 이상하잖아요. 시장 골목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길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뒤쫓았지만 시어머니는 택시에 올라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내 두고 간 봉투였습니다. 현금의 무게가 손목을 짓눌렀고 이혼 서류 모서리가 봉투 안에서 딱딱하게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가게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직 장사를 마칠 시간이 아니었지만 더는 누구에게도 웃으며 반찬을 담아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자 눈물이 그제야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남편 글씨가 맞았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며 수도 없이 봐온 그 글씨였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제 이름 옆 빈칸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걸어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일찍 닫았어요? 단골 이모가 연락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짧게 보냈습니다.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닫았어. 딸에게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다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가게 안쪽 작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손바닥에 묻은 양념보다 봉투를 쥐었던 감각이 더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저는 가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하나둘 불이 꺼졌고 맞은편 과일 가게 셔터도 내려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 깊숙이 넣고 가게 안에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몸은 늘 하던 일을 반복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너가 이러면 다 죽는다. 너 하나 고집 꺾으면 여러 사람이 살아. 저는 마지막으로 간판불을 끄기 전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워졌고 냉장고 불빛만 반찬통 가장자리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미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 시어머니를 향한 배신감, 제 인생을 이런 봉투 하나로 밀어내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에 잡아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답을 몰라도 감당할 힘만 주세요. 그 짧은 말이 끝나자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어요. 다만 그 한마디를 꺼내고 나니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던 몸이 간신히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저는 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오늘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있어. 가게는 하루만 닫을게. 걱정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신고 나갔던 낡은 운동화는 없었고 제 운동화 한 켤레만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꽤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살던 마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은 요즘 빈집 많아요. 누구 찾아가세요? 저는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산 밑에 있는 오래된 집이에요. 기사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 집이면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고요? 언제부터요? 기사님은 길을 꺾으며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참 됐어요. 대문 앞에 풀이 많이 자라고 밤에도 불 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집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거기 맞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왔던 집이에요. 택시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은 먼저 낡은 담장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예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는 잡초가 발목까지 올라와 있었고 마당 한쪽에 있던 장독대는 뚜껑이 비스듬히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건네고 내리자마자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집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남편이 영상통화로 보여주던 닭장은 한쪽 문이 떨어져 있었고 텃밭은 말라붙은 줄기와 잡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고무신 한 켤레는 마루 밑에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여보, 안에 있어? 나 왔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방 안에는 이불도 밥상도 사람이 살던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미 이 집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보낸 반찬을 받아 먹었다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얼굴을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아니여. 근데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왜 이제 왔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요? 어르신, 무슨 장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빈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 노친네가 동네 사람들 불러 밥 먹이고 납골당에 사진까지 올렸다더만. 저는 가방끈을 붙잡은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제 남편 안 죽었어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고 저한테 이혼하자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가게까지 와서 돈 봉투랑 이혼 서류를 두고 갔고요. 어르신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행세를 했다고? 아이고,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납골당이 어디예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추모관까지 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분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자 그분은 장부를 확인하더니 제 쪽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네, 제가 아내예요. 그분의 표정이 잠깐 굳었고 저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리문 안쪽 작은 공간에 남편 이름이 적힌 추모패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은 맞았고 사망일은 한 달 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잡고 속으로 몇 번이나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추모패보다 더 큰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끔한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 뒤에서 가족사진처럼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세 가족의 평안을 빈다는 문구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손을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 가족이라니,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세 가족이야? 안내 데스크에 있던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보셨어요? 그분은 낮게 목소리를 줄였습니다. 읍내 큰 요양병원 원장님 어머니라고 들었어요. 돈이 꽤 있는 분이고 요즘 기억이 흐리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냥 떠나려던 게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지우고 다른 여자의 보호자 자리로 들어가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추모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 번은 흔들렸고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안내원이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관에서 요양병원 후원 행사가 있어요. 그 여자분도 참석한다고 들었고 요즘 곁에서 보호자처럼 다니는 분도 같이 올 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포스터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복지문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행사 있던데 보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을 찾으러 갑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복지문화관 앞은 꽃바구니와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내원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초대 명단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단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돼요. 저 안에 제 남편이 있어요.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분이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네, 이 사람의 아내니까요. 지금 저 안에서 다른 사람 보호자인 척하고 있을 거예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단상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이 조금 흐리셔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십니다. 제가 곁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말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한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납골당에는 당신 이름으로 추모패가 올라가 있고 여기서는 남의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 행사장 안에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남편은 급히 내려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중에 이야기해.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나를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어머니는 내 가게까지 돈봉투랑 이혼 서류를 들고 왔는데 그 나중이 언제야?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더니 표정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자는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해서 제가 한동안 피해 있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저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냈습니다. 괴롭히던 사람? 내가 당신 아내야. 시어머니가 황급히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얘야, 제발 이러지 마라. 여기서 망신 주면 다 끝장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끝장나요? 제 인생은 어머니가 가게에 그 봉투 놓고 간 날 이미 끝장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만 떨었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단상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다발과 이혼 서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집어넣어. 돈은 당신 좋게 정리하라고 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쇼하지 마.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게 정리요? 남편 서명만 들어가 있고 아내 칸은 비워둔 이혼 서류가 좋은 정리야? 그리고 이 돈은 누구 돈인데? 당신 돈 아니잖아. 그때 그 여자가 의자에서 불안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어요? 남편은 얼른 그 여자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잠깐 소란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호칭에 다시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당신 어머니는 여기 계시잖아. 왜 남의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해? 그 여자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편은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보신 적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 반찬을 드셨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직원들과 함께 빠르게 들어왔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단상 앞으로 다가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아들이에요. 그 여자는 한참 그 남자를 보더니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학생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행사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이 우리 어머니 보호자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그 사람입니까? 남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사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 보여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요. 우리 어머니 땅 매매 서류에 당신 이름이 왜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계좌에서 빠진 돈이 왜 당신 쪽으로 갔어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더 차갑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사별한 사람이라고 했다더군요. 동네에는 당신이 죽었다는 추모패까지 만들어 놓고 본처는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 그게 도와준 겁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해요. 여사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가족처럼 의지한 거예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기대는 것과 재산 서류를 바꾸는 건 다릅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납골당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추모패, 사망일, 그리고 가족사진처럼 놓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남자는 턱을 굳게 다물고 여자의 눈앞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그 여자는 화면을 오래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날 맛있게 밥 먹었어. 달고 짭짤한 장조림 반찬통에 빨간 글씨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가 보내준 반찬을 이분한테 당신이 만든 거라고 했어? 내 가게에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이용해서 이분 마음을 얻었어?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음식이야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사람을 돌본 건 사실이야. 그 여자의 아들이 남편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린 걸 알고 접근했고 음식과 가족 이야기를 이용해 신뢰를 얻고 그 사이에 재산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행사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고 남편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애들한테도 좋을 거 없어.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까진 아니었어. 그냥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당신이 일어서고 싶었다면 내 손을 잡았어야지. 남의 어머니를 이용하고 나를 죽은 사람처럼 만들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길을 고르면 안 됐어. 남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초라했는지 당신은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라한 건 죄가 아니야. 다치고 실직하고 무너지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그런데 초라하다고 남을 속이는 순간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후원 행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 봉투, 이혼 서류, 각종 파일들, 반창통은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드러난 일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골로 내려간 뒤 기억이 흐려진 그 여자를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재산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혼을 거부하자 동네에서는 남편이 제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 제 존재를 흐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복도에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챙겼어야 했습니다. 저는 빈 반찬통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도 공모한 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돈 봉투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던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식탁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갔어요? 저는 아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너희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먼저 확인해야 했어. 딸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사람처럼 지으려 했다는 게 너무 화나요. 저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그런데 너희 얼굴을 생각하니까 내가 없어지면 안 되겠더라.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가게에도 우리랑 같이 하세요. 계절이 한번 바뀌고 저는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재료 정리를 도왔고 딸은 메뉴판을 만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육수를 올렸고 하루가 끝나면 몸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피곤함이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요양시설에서 시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글씨는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내 아들 앞길에 놓인 돌처럼 봤다. 너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린 세월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쉽게 못하겠어. 다만 너가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줘서 이제야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았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계산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마음이 좀 어때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괜찮다고 하긴 어려워. 그런데 예전처럼 가슴이 막 뛰지는 않아. 아들은 냉장고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엄마가 편해지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라는 말은 아직 너무 크다. 그래도 미움이 내 가게 문을 매일 열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고 딸은 재료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여자라고 생각했던 제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